조선 후기 대외 관계인데요. 사실 이 조선 후기 대외 관계는 우리가 그 임진왜란 끝나고 그다음에 호란 끝나고 잠깐씩 언급을 했어요. 그럼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하죠. 자, 조선 후기 대외 관계인데요. 일단 비변사라는 기구가 탁 나오네요. 그럼 비변사가 나오면 이게 원래 그 일본과 여진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회의 기구인데 이게 일본과의 어떤 외교 관계 상황 속에서 이 비변사의 변화 발전을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두리, 일본과 여진을 방어하기 위한 군무회의 기구다. 군무회의 기구라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거예요. 회의 기구니까. 자, 삼포회란 때 이게 처음 만들어지죠. 삼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삼포회란 중종 5년 1510년에 비변사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이때 비변사는 임시 군무회의 기구였어요. 임시, 이 앞에 임시자가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설회의 기구가 아니고 이 삼포회란이라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555년 명종 10년이 되면 을묘 외변이 터져요. 비변사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이 상설기구가 됐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상설기구가 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여러분들은 연도수가 다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1592년 선조 25년이 되면 비변사는 국가 최고회의 기구가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고위 관리 이렇게 얘기했죠. 기존의 어떤 그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 무신들 이외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의정부로 출근해야 될 사람들이 일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육조 판서들, 물론 공조를 맨 처음엔 제외하지만 이 육조 판서들이 한성부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로 출근을 하죠. 삼정승, 그 다음에 공조를 제외한 오조 판서. 이러다 보니까 모든 고위 관리가 다 비변사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런 말을 썼죠.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그 고위 관리들이 모여 있는 기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왕권을 능가하는 어떤 강력한 기구가 돼요. 시그마 고위 관리니까. 그래서 왕권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죠. 9세기가 되면 세도 정치의 시기인데요. 이 비변사는 세도 정치의 핵심 기구가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도 정치 핵심 기구가 되면서 이거를 마지막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비변사를 혁파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비변사에 대해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뭐 어렵지 않아요. 다 했던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정리했던 겁니다. 우리 그 저번에 그 일본과의 대외 관계할 때 비변사 포커스라고 해서 비변사 정리할 때 다 정리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통신사 파견을 한번 봅시다. 통신사는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 문화를 일본에게 전해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는 편이죠. 문화사절단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 막부. 이 에도 막부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 체제예요. 이 막부 체제가 쇼군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내줬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는 원래 얘네들이 먼저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내줬다. 이렇게 돼야죠. 1607년부터 물론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통신사라고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거는 고유 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우리가 보통 조선통신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선 후기 대외관계 파트에서 나오는 조선통신사예요. 조선통신사.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파견되었고 외교, 사절, 문화 사절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159쪽에 오른쪽에 보면 21세기의 이데올로기 약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청가의 외교 관계인데 이 청가의 외교 관계는 이거보다 이제 먼저 우리가 더 중요한 게 그 우리 그 북벌 기억납니까? 북벌? 효종 때 북벌? 북벌 기억나시죠? 이 효종 때의 북벌이 18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이제 북학으로 바뀌죠. 그래서 청을 치자가 제가 청을 배우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결국 이제 서인 정권의 외교 정책의 어떤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변화다. 일단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간도라는 지역의 영토 분쟁이거든요. 그 간도라는 지역의 영토 분쟁을 일단 들어갈 텐데, 이게 들어가려면 좀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끊을 텐데, 저 21세기 이데올로기 아까 신민족주의 강화, 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됩니다. 간도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 이게 이제 이거예요. 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실제로 20세기 후반 들어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던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락을 해가죠. 결국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소련이죠. 이 소련도 이제 붕괴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다 해서 분리가 돼 있죠. 분리 독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점차적으로 이데올로기의 경쟁에서 패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라는 경제 체제는 뭐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뭐 좋을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뭐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산다, 이런 이론이니까 좋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해본 결과 공산주의는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경쟁 체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는 몰락을 했고 자본주의가 이제 결국 승자가 됐죠.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의 지금 판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뭐 선생님, 중국은 그래도 세계 경제 2위인데 공산주의 아닙니까? 에이씨, 그게 무슨 공산주의야? 뭐 울트라 캡숑 자본주의야. 그건 이상한 공산주의고, 아무튼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말은 좀 끝냅시다. 하도 이 말을 안 하면 또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니까 체제 경쟁에서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합시다. 자, 이러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던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막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이데올로기는 이 세계에서의 화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승리해서 끝났으니까.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다 약화되는데 유일하게 강화되는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신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예요.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만 예를 들어보죠.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도 사실 신민족주의에 의해서 해체된 거거든요. 신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국가에서. 근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그렇지 않아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여러 민족이 소련이라는 국가 체제 안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다 민족들이 다르니까 러시아, 체첸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국가를 이루고 살겠다라고 해서 신민족주의의 발로로 인하여 결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해체가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 악화도 한 몫을 했죠. 근데 지금도 보면 러시아가 분리독립을 인정해주지 않는 민족, 그게 이제 체첸이에요. 그래서 체첸의 분리독립운동이 지금도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21세기 들어오면서 물론 20세기 말부터인데 20세기 말부터 21세기로 그 넘어오는 그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신민족주의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해도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같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유고슬라비아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고 따로 슬로베니아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민족별로 갈라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지금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와 관계되는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중국은 불과 얼마 전에도 티베트라는 지역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분리하겠다 이러고 이제 민족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걸 중국이 용서를 안 해요. 하나의 중국이죠. 그래서 티베트 분리독립 운동을 그 군인을
투입해서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대만도 물론 대만은 같은 민족이지만 실제로 원래 대만 소수 민족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에요. 이 안에 있는 민족들이 분리 독립을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이 북만주 쪽에 연변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의 연길이죠. 연길이라는 지역에 가면 조선족 자치구가 있어요. 그럼 조선족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소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티베트도 하나의 소수 민족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리 독립이 돼버리면 중국은 지금의 소련처럼 돼버리죠.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잖아. 거란족도 우리도 나라를 만들고, 여진족도 우리도 우리 조선족은 원래 요 밑에 뭐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함께 살겠다. 이러면 이제 중국은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죠. 이걸 공부하는데 이렇게 긴 얘기가 필요해요. 자, 간도인데요. 일단 간도는 여러분들이 어딘지 대략 알죠?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 자, 청나라가 건국된 이후, 그러니까 1636년 청나라가 건국된 이후 간도는 성역화돼요. 이게 성스러운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나 뭐 이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같이 성스러운 지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청건국의 발상지죠. 거기가 성역화되다 보니까 이 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사람과 여진족이 그 지역 일대에서 그 지역에서 섞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국경에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땅 내 땅 이런 구분이 없고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니까 성역화되니까 조선족들이 여기서 살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나가라라고 했던 거예요. 나가라. 너희는 나가라. 너희 나라로. 근데 조선족 입장에서 여기 살고 있던 조선족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 땅인데 씨발 어딜 가.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국경 분쟁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청 이전의 명나라일 때는 여기가 동이라고 해서 북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간도라는 지역을. 근데 청나라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서 건국이 된 나라니까 이제 여기를 성역하면서 조선족과 국경 분쟁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서 숙종 때가 되면 1712년에 숙종 때가 되면 이 국경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겁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이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죠. 이 정계라는 건 이제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좀 볼짝 싶으면 1712년에 숙종 때 세워진 비석인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 서위 압록. 그러니까 서쪽 경계는 압록으로 하고, 압록이라면 여기가 압록강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서쪽 경계는 여기로 하고 동쪽은 토문이라고 한다. 토문. 근데 문제는 이 토문이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 여기는 압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강일 텐데 여기가 어디냐를 둘러싸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있어요. 이 해석 차이 때문에. 이 토문의 해석 차이죠. 그러면 이 토문이 조선에서는 어디라고 보냐면 송화강 지류라고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연해주가 이렇게 있고, 자 보세요. 송화강 지류가 어디냐면 여기가 백두산에서부터 이제 송화강 지류가 이렇게 뻗쳐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송화강 지류가 되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일대, 이 일대가 국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송화강 지류로 본다면 이게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국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류. 그럼 여기는 완벽하게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데 여기가 완벽히 우리 땅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 자체가 에이 저건 좀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요. 지네 나라 땅이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래. 참 대단한 착한이죠. 다른 나라는 지네 나라 땅이 아닌데도 지네 나라 땅이라고 우기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가르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이 저건 좀 오바야 뭐 이런다. 청은 두만강이라고 했어요. 그럼 청의 입장에서 보면 청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쪽으로. 두만강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청의 얘기대로 하면 여기는 중국 땅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얘기대로 하면 여기가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야. 여기 경계까지 다. 결국 이 해석 차이 때문에 1712년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이 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됐겠죠. 그 계속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종 때인데요. 고종 때인데 1883년이 되면 1883년이 되면 어윤중이라는 사람을 서북 경락사로 파견을 해요. 이 서북 쪽이면 이제 우리나라 서북 쪽이면 여기인데 여기로 파견하면서 이 송화강 지류를 이렇게 훑고 오는 겁니다. 이 서북 경락사로 파견. 그러니까 이 경락사를 파견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이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찰한 거거든요. 어윤중이라는 사람을 1883년에 이거 국가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서북 경락사로 간도 지역에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땅에 왜 관리를 파견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 그 다음에 1885년이 되면 이중화라는 사람을 토문 감계사로 다시 파견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토문이 또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 토문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중화가 간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여기 연병까지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시찰하고 옵니다. 그럼 결국 다시 한번 해보죠. 고종 때 서북 경락사를 파견하고 토문 감계사를 파견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지역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1902년이 되면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찰사로 파견해요. 여기는 이제 관찰사라는 말이 아예 붙어 있죠. 간도. 우리 전라도, 경상도 할 때 간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관찰사로 파견을 했어요. 이범윤을. 그리고 실제로 1903년에는 간도 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범윤을 임명을 해요. 너희가 지방관이 된 거죠. 실제로 이범윤은 여기에 있어요. 간도 관리사로.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데 1905년이 되면 을사늑약이라는 게 맺어져요. 을사조약이죠, 일종의. 우리는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늑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강제로 한 거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박탈돼요. 그럼 여기서 스톱이야. 외교 문제는 영토 문제는 외교 문제죠. 자, 이 말 이해되세요? 영토 문제는 외교 문제잖아요. 근데 이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러니까 영토 문제를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해 간 상황 속에서 이 영토 문제를 일본이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걸 보면 해결하기 전에 1907년이 되면 간도에 출장 파출소를 설치해요. 파출소라는 게 지금의 지구대 같은 거예요. 치안을 담당하는.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외교권 박탈하고 여기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야. 근데 여기다 출장 파출소를 둬. 그러면 일본 스스로도 여기가 조선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파출소를 설치했을 거 아니야. 외교권이 강탈된 상황 속에서 영유권 분쟁이 계속 일어났는데 거기다 파출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일본도 이 땅이 조선의 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출소를 설치한 거 아니야? 누가 남의 나라 땅에다 지구대 설치해? 그리고 1909년이 되면 간도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결국 이 간도 협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간도 귀속 문제가 계속 이후에도 웃긴 게 계속 발생이 돼요. 지금까지도 이 간도 귀속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간도 협약 이후에도 계속 발생돼요. 그럼 간도 협약의 내용이 뭐냐? 일본은 청에게 이제 간도를 준 거예요. 이게 니네 땅이다 이러고 인정을 해준 거고, 청은 남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슌 탄광 개발권을 일본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간도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간도를 중국의 땅으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일본에게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슌 탄광 개발권을 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간도 협약을 계기로 해서 간도가 이제 우리 땅에서 완전히 이렇게 안녕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를 안봉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압록강이라고 했죠. 자, 여기가 압록강인데 여기에 의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의주. 이 압록강하고의 의주. 이 의주 건너편, 압록강 건너편 여기가 단둥이라는 곳이에요. 단둥. 이 단둥은 한자 도금으로 하면 여기가 안동이에요. 안동. 나중에 이 일제시대 같은 거 공부할 때 이 단둥에 일용양행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그 군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도 옮겨주고 이랬던 회사가 있던 곳이에요. 상회사가. 안동 지역인 안동. 여기 한자로 안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에 봉천성이 있어요. 봉천. 이 중국은 이제 보통 성이라고 하죠. 뭐 길림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봉천성인데 여기 안동에서 봉천성까지 연결되는 이 길, 이 길을 안봉선 철도라고 하는데 여기가 남만주거든요. 지명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이라고 하고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라고도 해요. 이건 이제 일본이 가져가고 또 이쪽에 있는 이제 푸슌 탄광 개발권을 일본이 일부 가져가면서 간도를 청에게 인정해줬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간도가 누구 땅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스톱이야. 그러면 간도 귀속 문제가 들어가기 전에 왜 신민족주의를 했을까? 우리가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의 근거들은 이것보다 더 원론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 땅에 이 지역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아주 많은 수의 조선족이. 우리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그 중국인 아주머니들 많이 보게 되죠. 그 중국인 아주머니들이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그분 민족으로 얘기하면 조선족이에요. 우리 같은 족이에요. 조선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뭐 이게 허드렛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건비가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조선족들이 여기에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조선족은 끊임없이 이 지역의 활동 무대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티베트 분리독립운동 했죠. 근데 티베트 분리독립운동처럼 왜 조선족은 조선족 분리독립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조선족들이 멍청해서? 조선족들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조선족이 분리독립운동을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분리독립운동을 해버리면 그럼 누구랑 살아야 되냐면 얘네들하고 살아야 돼. 북한하고. 얘네랑 같이 살겠다고 분리독립운동하는 거거든. 근데 조선족들도 사람이잖아. 보면 알잖아. 얘네들 상황이 어떤지. 누가 얘네랑 같이 살고 싶겠어. 맨날 여기로 탈출해서 넘어오는 애들한테. 이해되세요? 그럼 조선족들은 왜 분리독립운동을 안 하고 있느냐? 북한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얘네들과는. 그러면 만약에 if야 어디까지나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족들이 분리독립운동을 한다면 그 시점을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조선족들이 분리독립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분리독립운동은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체제로 하면 신민족주의에 의해서 만주지역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나는 우리 이 밑에 있는 민족이 같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동북공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밝혀보자가 아니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서 진행될 조선족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는 고대서부터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어.
너희는 그냥 중국이야. 원래 고구려도 이 땅이 원래 옛날에 고구려였다며. 고구려도 원래 중국 거야. 아이 바보 새끼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를 안에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중서기가 신민족주의 강화를 먼저 꺼냈는지 알겠죠? 근데 이 내용을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를 하면 수험생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배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씨발 남의 나라 땅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물어보면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정도로 역사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 나름대로. 그만큼 역사 공부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조차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믿지 않으니 다른 나라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가 콧방귀나 낄까? 중국 싫다고 욕이나 몇 번 하고 주먹질이나 몇 번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하질의 인간이에요. 중국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중국을 이길까를 고민해야지. 제가 매번 얘기하는 일본이 싫어? 일본은 어떻게 이길 건데? 그냥 쪽발이 새끼라고 욕이나 몇 번 하고 침이나 몇 번 뱉으면 이기는 거야? 그런 정신 상태로는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런 정신 상태로는 영원히 중국과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격변의 시간을 맞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를 잘 타서 중국과 일본의 어떤 이 체제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산업 분야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 있거든요. 그걸 빨리 이뤄야 돼요. 중요하다. 내용들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이거는 울릉도 독도 문제예요. 울릉도 독도는 또 일본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돼 있죠. 일본과의 외교 관계. 자, 하나씩 보죠. 숙종 때 1696년, 원래는 1693년, 1696년 두 번이에요. 안용복이라는 사람의 활약이 있어요.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이거는 숙종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용복이 원래 수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대마도주에게 일본 어민의 출입을 좀 금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걸 또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뭐 이후에 뭐 말끔히 정리된 건 아니죠. 우리 요즘 중국 어부들 우리나라 서해 같은 데 와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저인망 금을 가지고 막 새끼까지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이 그렇게 정부에서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민 침범이 계속되자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로 우리 백성들을 이주할 것을 이제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해요. 왜? 실효적 지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대한제국. 이 중앙정부에서 칙령 41호 1900년에 이걸 발표를 하는데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1900년에 연도도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울릉도를 이건 대한제국 칙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을 하고 이름을 울릉군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울도로 개칭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울릉도라고 하는 이 섬을 울릉군이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독도는 울릉도를 관할하는 부속도서로, 울릉도가 관할하는 부속도서로 정확히 명시를 해놨어요. 부속도서로 명시를 해놨다. 이게 대한제국 칙령 41호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이게 점점점 이렇게 찍혀져 있으니까 이상한데 이거 자체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데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멋대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근대 정치사 과정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권 피탈 과정을 할 때 한일 의정서 이런 거 얘기해줘요.
그래서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일본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영토 중에 자기네들이 군사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독도가 강탈돼요. 그래서 우리 독도는 우리 섬 노래 보면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시발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내용.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멋대로 독도를 시마네 현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내의 그 지방 행정구역에다 편입시켰다는 거죠. 시마네현 고시 40호. 이게 이제 1905년이에요. 1905년. 지네들 멋대로 이렇게 이제 편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태정관 지령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정관은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전후로 해서 일본의 어떤 행정을 관할했던 최고 통치 기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령문에, 그러니까 지네 나라 지령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지네 공문서상에 명시돼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로서는 매우 좋은 근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다라는 걸 주장할 때 인용되는 지도, 그 다음에 뭐 자료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그것들은 여기서 정리하시는 것보다 문제를 기출문제 같은 걸 풀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울릉도 독도가 우리 땅인지를 우리 섬인지를 주장하는 지도랑 막 이런 거 외우다가 이 단원을 다 놓치게 돼요. 그럴 필요 없고, 하여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섬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독도가 우리 섬이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 뭐 세종실록 지리지를 뭐 보면 나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선 정치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짧긴 한데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고 조선 경제사로 넘어갈 텐데, 조선 경제사를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토지제도라든지 수치제도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로 토지제도, 수치제도가 조선 경제사의 양대 산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잡으면 실제로 그 뒤에 내용은 뭐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토리를 잘 연결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좀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